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찢어발기며 사랑채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와도 같았고 곧이어 터져나온 옥선의 앙칼진 고함소리는 그 파편들보다 더 날카롭게 월향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 인연 감히 아버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청아백자를 깨뜨리다니. 눈이 멀기라도 한계냐 아니면 그 흉측한 얼굴만큼이나 마음보가 뒤틀려 심술을 부린 것이냐. 옥선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월향을 삿대질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백자를 건드려 떨어뜨린 장본인은 옥선 자신이었음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바닥에 흩어진 백자의 파편들은 마치 월향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처럼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고 그중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월향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몽글몽글 솟아올라 하얀 파편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나 월향은 그 쓰라림조차 잊은 채 멍하니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이내 굳게 다물어 버렸으니 어차피 자신이 무슨 말을 한들 이 집안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대감이 들이닥쳤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콧수염은 분노로 인해 격하게 떨리고 있어 마치 성난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 귀한 백자가, 아니 저것이 정녕 내가 아끼던 그 화병이란 말이냐. 박대감의 호통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옥선은 언제 그리 표독스러웠냐는 듯 순식간에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소녀가 말릴 새도 없이 언니가 그만. 제가 그리 조심하라 일렀거늘. 언니가 제 미모를 시기하여 심통을 부리다가 그만 실수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흑흑. 옥선의 거짓 연기는 너무나도 천연덕스러워 실로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박대감은 앞뒤 사정을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곧장 월향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에잉, 쯔쯔, 얼굴이 곰보자국으로 뒤덮여 보기 흉하면 하는 짓이라도 고와야 할 터인데 어찌 이리 매사에 칠칠 맞고 부덕하단 말이냐. 내 어미가 일찍 죽고 나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냐. 박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깊이 월향의 심장을 찔렀으나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소녀의 부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나지막이 읊조릴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릴 적 알았던 마마 자국으로 인해 곰보처럼 얼거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검어 배곡같이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자랑하는 이복동생 옥성화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박색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일쑤였다. 하지만 월향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파편을 하나둘 주워 담을 때 그녀의 눈동자만은 깊은 산속에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 안에는 억울함을 넘어서는 어떤 단단한 의지와 체념 섞인 지혜가 서려 있음을 박대감이나 옥선은 결코 알지 못했다. 옥선은 아버지 뒤에 숨어 월향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붉은 입술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만들어내는 비릿한 웃음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순식간에 추악한 가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박대감은 혀를 차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썩 물러가 라고 소리치며
옥선을 데리고 방을 나가버렸고 휑한 사랑채에는 다시금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며 월향의 흐느끼는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편 조각을 치마폭에 담아들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방은 화려한 옥선의 방과는 달리 북쪽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춥고 습한 곳간 같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사방탁자 하나와 다해진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으나 탁자 위에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은 서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게 했다. 월향은 피가 흐르는 손등을 헝겊으로 대충 감싸 묶고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는 이토록 흉한 껍데기를 주시고 저 아이에게는 저토록 고운 허울을 주셨나이까. 허나 그 허울 아래 감추어진 독은 어찌하여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녀의 독백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서글픈 질문에 가까웠으며 그녀는 외모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이 세상의 잣대가 사무치게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갈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올 무렵 월향은 아픈 손을 부여잡고 다시 책을 펼쳐 들었으니 그것은 소하그의 한 구절이었다.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녀는 이 구절을 수백 번도 넘게 되뇌며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 하나하나가 옥을 쪼는 정자국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비록 겉모습은 추하여 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언정 내면의 학식과 덕성을 쌓아 올린다면 언젠가는 그 향기가 담장을 넘어 세상에 전해질 날이 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글을 읽는 소리는 너무나 미약하여 마치 풀벌레 우는 소리 같았으나 그 한자 한자에 담긴 정성만큼은 태산보다 무겁고 강물보다 깊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과 모욕뿐이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집안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지더니 대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양에서 명망 높기로 소문난 매파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을 한 채 교태 섞인 목소리로 박대감을 찾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대감마님,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려요 한양에. 김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지 뭡니까? 그 댁 아드님인 김정호 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물을 겸비한 호걸 중에 호걸이요. 인물은 또 어찌나 출중한지 장안의 처자들 마음을 다 녹인다지 않습니까? 매파의 수다스러운 입놀림에 박대감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피어올랐고 계모조 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옥선을 불러내어 매파 앞에 선보였다. 보십시오. 우리 옥선이가 이리도 곱고 아름다우니 김진사댁 도령과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계모는 옥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옥선 역시 수줍은 척 부채로 얼굴을 가렸으나 그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매파는 옥선의 외모를 칭찬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문득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헌데 대감마님, 김진사댁 어른들께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실 때 인물도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심성과 덕망을 중요시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도령께서도 현숙한 여인을 원하신다 하니 우리 옥선 아기씨가 그 점만 잘 보여주시면 성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계모와 박대감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문의 영광과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 차 있어 심성과 덕망이라는 말의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 그때
부엌에서 아침상을 내가던 월향이 우연히 마루 끝에 모습을 드러내자 매파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겁을 했다. 아니, 저기 험상궂게 생긴 아이는 누구입니까? 대감댁에 저런 하녀가 있었는지요? 매파의 노골적인 지적에 박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급히 헛기침을 하며 월향을 노려보았다. 아, 저 아이는 그저 부엌일을 돕는 아이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게. 박대감은 얼버무리며 월향에게 당장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고 월향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자신이 이 집안의 장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녀 취급을 받으며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현실이 비참했으나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몸을 숨겼다. 부엌에 들어선 월향은 솥뚜껑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 밖에서는 여전히 매파와 계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호호호, 걱정 마십시오.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오면 저 아이는 콧배기도 비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감히 어디 귀한 손님 오시는 자리에 부정을 타게 하겠습니까? 계모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부엌 아궁이 앞까지 날아와 월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날 저녁 박대감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엄명을 내렸다. 며칠 뒤 김진사댁 도령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여 며느리감을 살피러 온다 하니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너 월향이는 들으라. 박대감의 시선이 월향에게 꽂혔다. 도령이 머무시는 동안 너는 절대 사랑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부엌 뒷방에 처박혀 쥐 죽은 듯이 지내거라. 내 그 흉한 얼굴이 도령의 눈에 띄어 우리 집안에 경사에 죄를 뿌렸다가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월향은 입술을 깨물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대답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서러움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옥선은 옆에서 비단 옷감을 몸에 대어보며 언니, 걱정 마. 내가 김도령님을 사로잡아 가문을 빛낼 테니 언니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행복이나 빌어줘.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니까 라며 비아냥거렸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월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독대 뒤에 숨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가 고작 껍데기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주셨는가? 만약 김도령이란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는 이라면 나는 그를 부러워할 이유조차 없다. 허나 만약 그가 진정으로 현명한 이라면 어둠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월향은 부질없는 기대라 고개를 저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머지않아 들이닥칠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실려 있었고 월향은 옷깃을 여미며 다가올 폭풍우를 홀로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구한 운명의 서막이자 흉한 얼굴 뒤에 숨겨진 보석이 빛을 발하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집안은 그야말로 뒤집어 놓은 벌집 쑤신 듯 요란 법석이었으니 김진사 댁 도령의 방문을 코앞에 두고 박대감의 저택은 마치 잔칫날을 맞이한 궁궐처럼 화려하고도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아침부터 비단 장수들이 드나들며 형형색색의 옷감들을 펼쳐놓기에 여념이 없었고 옥선은 그 비단 더미 속에 파묻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머니, 이 다홍색 치매, 저 연두색 저고리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저 보라색 비단이 더 고상해 보일까요? 아,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를 꽂는 게 낫겠지요. 옥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더 높게 들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탐욕스럽게 온갖 장신구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계모조 씨는 옥선의 얼굴에 허옇게 분을 덧바르며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어젖혔다. 그렇고 말고 우리 옥선이는 천하절색이니 무엇을 입어도 선녀가 하강한 듯 할 게다. 이번 기회에 김도령의 혼을 쏙 빼놓아야 한다. 네가 김진사 댁 며느리가 되면 이 어미의 어깨가 으쓱해질 테니 말이다. 방 안가득 퍼지는 진한 분 냄새와 사양 냄새는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독했으나 두 모녀에게는 그조차도 성공을 예감케 하는 달콤한 향기일 뿐이었다. 반면 사랑채 뒤편에 자리한 부엌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전쟁터였으니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하인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놈들아, 불 조절을 어찌하는 개냐전이 다 타버리지 않았느냐. 참모의 호통 소리에 어린 부엌대기들이 울상을 지으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는 계모조 씨가 손님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정해놓고는 정작 필요한 재료나 일손은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부엌의 혼란을 잠재우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바로 월향이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쓴 채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부엌 한가운데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서방, 지금 아궁이에 불을 줄이시오. 약불로 은근하게 졸여야 갈비찜의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개똥거멈,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김진사 댁은 학풍이 있는 집안이라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정갈한 맛을 선호하십니다. 월향의 등장에 우왕좌왕하던 하인들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의 얼굴은 얼고 추하여 볼품없었으나 식재료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기 그지없었고 음식의 간을 보고 조리법을 일러주는 식견은 대갓집 마님 못지않게 깊고 풍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손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대신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음식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비록 내 얼굴은 도령님께 보여드릴 수 없으나 이 음식들은 내 손끝에서 빚어지는 것이니 나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그분께 닿기를. 월향은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솥단지 앞에서 땀방울을 훔쳐내며 묵묵히 국자의 간을 보았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궁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으나 그 영롱함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시각 온갖 치장을 마친 옥선이 혹여나 월향이 딴청을 피우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비단 신발을 끌고 부엌으로 행차하였다. 부엌 입구에 들어선 옥선은 코를 싸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우, 이 역겨운 기름 냄새와 땀 냄새라니. 천한 것들이 모여 있으니 공기조차 탁하구나. 그녀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던 하인들을 훑어보다가 땀에 젖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월향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언니, 꼴이 그게 뭐야. 마치 숫덩이 뒤집어 쓴 귀신 같네. 호호호. 아버님이 언니더러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 하신 게 천만다행이야. 그 얼굴로 손님 앞에 나섰다간 김도령님이 밥맛이 떨어져서 도망가실지도 모르잖아. 옥선의 말은 가시 돋친 채찍처럼 월향을 후려쳤으나 월향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은 거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마음과 음식에 있는 것이다. 네가 비단옷으로 몸을 감쌀 때 나는 정성으로 이 집안의 격조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월향의 의연한 태도의 옥선은 도리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모욕을 주어도 굴복하지 않는 월향의 저 고고함이 옥선의 열등감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그래봤자
언니는 평생 부엌대기 신세야. 김도령님은 내 아름다움에 반해 나를 선택할 것이고, 언니는 내가 먹다 남은 찌꺼기나 치우게 되겠지. 옥선은 씩씩거리며 나가다가 일부러 발로 소금 단지를 걷어차 엎어버리고는 어머, 실수했네. 언니가 좀 치워. 라며 표독스럽게 웃고 사라졌다. 하얀 소금이 바닥에 흩뿌려지자 하인들은 분노하여 웅성거렸으나 월향은 조용히 그들을 만류했다. 괜찮다. 내가 치울 테니 너희는 하던 일을 계속하거라. 월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쓸어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소금 알갱이가 무릎에 박혀 아려왔지만 그녀는 그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서러움이 아닌 진실이 가려지고 허상이 판을 치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날이 저물고 내일이면 김도령이 도착한다는 긴장감이 감도는 늦은 밤. 월향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사랑채로 향했다. 김도령이 묵게 될 손님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계모와 옥선은 겉모습 꾸미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손님이 묵을 방의 상태는 하인들에게만 맡겨두었기에 월향의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들어선 월향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 걸린 족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설경이 그려져 있어 춘삼월의 따스한 기운과 상충되었고, 화병에는 향이 너무 강한 백합이 꽂혀 있어 머리를 아프게 할 지경이었다. 또한 벼루에는 먹이 말라붙어 있어 주인의 무심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대로 손님을 맞았다간 우리 가문의 무식함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야. 월향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고를 뒤져 봄 기운이 완연한 매화 그림 족자를 찾아 바꿔 걸었고, 머리가 아픈 백합 대신 은은한 향이 나는 난초 화분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말라붙은 벼루를 깨끗이 씻어놓고 최상급 먹을 깔아 그윽한 묵향이 방 안을 감돌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한 위에 자신이 평소 아끼던 시집 한 권을 슬며시 올려두었다. 그것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집으로 겉표지는 낡았으나 그 안에 담긴 우국 충정과 삶의 고뇌는 김도령 같은 선비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월향의 손길이 닿자 금세 달라졌다. 화려하지만 천박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선비의 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월향은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나 곧 쓸쓸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나와야 했다. 이 모든 정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해질 수 없음을, 이 방의 주인이 되어 김도령과 시를 논하고 차를 나눌 사람은 자신이 아닌 옥선이 될 것임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김진사댁 행렬의 도착을 알렸다. 박대감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옥선은 온몸을 휘감은 비단옷과 주렁주렁 매달린 폐물들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으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화려함이 김도령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 월향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어제와 다름없는 낡은 무명옷이었고 얼굴에는 부엌일로 인한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드디어 말에서 내린 김정호 도령이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명한 기운은 소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웠으니 단순히 신부감을 고르러 온 들뜬 신랑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심판관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한 옥선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집안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옥선은 도령의 시선을 끌기 위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으나 도령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박대감의 안내로 김도령이 사랑채로 향하는 순간 부엌 문틈으로 그를 지켜보던 월향과 도령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우연히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령의 눈썹이 꿈틀했고 월향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다. 과연 김정호 도령은 옥선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것인가? 옥선의 머리 위에 꽂힌 무거운 금비녀의 무게와 월향의 가슴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진심의 무게. 이 두 가지 무게를 저울질할 운명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부엌의 아궁이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마치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을 예고하는 듯했다.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시각. 사랑채에 머물던 김정호 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구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낮에 마주한 박옥선의 화려한 자태와 교태 섞인 목소리는 분명 사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호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진 탐욕과 오만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던 탓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한 위에 놓인 두보의 시집을 다시 한번 펼쳐들었다. 낡은 종이 위로 정갈하게 쓰인 무크는 주인의 성품을 닮아 기품이 서려 있었고 책장 사이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난초 향기는 낮에 옥선에게서 맡았던 진동하는 사양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고귀했다. 이 방을 꾸미고 이 책을 놓아둔 이의 마음결이 과연 낮에 본 그 낭자의 것과 같은 것인가? 정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촛불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는 단순한 한량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풍류를 즐기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그는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정호는 수행비서인 하인 돌쇠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돌쇠야, 내 옷을 좀 벗어라. 뜬금없는 주인의 명에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정호의 서리빨 같은 눈빛의 군말 없이 자신의 무명옷을 내어주었다. 남루한 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갓대신 헌 페랭이를 눌러쓴 정호는 영락없는 시골 하인의 몰골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방 안에서 기척을 내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정호는 신신당부를 남기고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랑채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의 가슴은 진실을 향한 호기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가 처음 발길을 옮긴 곳은 안채와 가까운 정자 쪽이었다. 그곳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인년 내가 아끼는 비단신의 흙탕물을 튀겨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개냐. 익숙한 목소리, 바로 옥선이었다. 정우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니 옥선은 낮에 보여주었던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야차와 같은 표정으로 어린 몸종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다. 몸종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으나 옥선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길질까지 해대며 악을 썼다. 내일 김 도령님 앞에서 신으려 했던 신발이란 말이다. 재수 없게시리. 당장 가서 빨아오지 못할까. 만약 얼룩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내년의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다. 옥선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에 가까운 폭언들은 정호의 귀를 의심케 했다. 낮에 보여주었던 그 수줍은 처녀는 허상이었고
이것이 바로 박옥선이라는 여인의 민낯이었던 것이다. 정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겉만 번지르르한 썩은 과일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씁쓸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린 정호는 이번에는 집안의 가장 후미진 곳, 냄새나고 지저분한 행랑채 쪽으로 향했다. 어디선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힘든 노비, 개똥 영감이 거적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앉아 정성스럽게 그의 다리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부엌 문틈으로 잠시 마주쳤던 그 흉한 얼굴의 여인, 월향이었다. 월향은 골마터진 노비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고 있었다. 피고름을 뱉어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더러움이나 귀찮음이 없었고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영감님, 조금만 참으세요. 산에서 카운 엉겅퀴를 찧어붙이면 도끼가 빠질 것입니다. 의원님을 모셔올 형편은 못 되지만 제가 본 의서에는 이 처방이 효험이 있다 하였으니 믿어보세요. 월향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여 듣는 이의 마음마저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다. 노비는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흐느꼈다. 아가씨, 이 천한 늙은이가 뭐라고 이리 정성을 쏟으십니까? 옥선 아기씨가 알면 또 경을 치실 텐데. 월향은 미소를 지으며 노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의 생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감님은 제게 어린 시절 아버님 몰래 따뜻한 군고구마를 쥐어주시던 고마운 분입니다. 옥선이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쾌차만 하세요.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천하의 박색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녀의 얼굴이 호롱불 아래서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음보살의 형상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섰다. 누구요? 월향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정호는 황급히 하인 말투를 흉내내며 머리를 조아렸다. 아, 저는 김진사 댁에서 온 말단 하인 돌쇠라 하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불빛이 보여서 월향은 경계심을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손님 댁 하인이셨군요. 누추한 곳을 보이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이기 싫은 듯 고개를 숙였으나 정호는 성큼 다가가 물었다. 헌데 주인 마님들도 돌보지 않는 병든 노비를 어찌 아가씨께서 직접 돌보십니까? 더럽지 않으신지요? 정호의 도발적인 질문에 월향은 고개를 들어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더러운 것은 씻으면 그만이지만 병든 이를 외면하는 비정한 마음은 씻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분은 평생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쓰임을 다했다 하여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당신이 섬기는 김도령님께서도 그리 배우셨을 줄 압니다만. 월향의 당찬 대답에 정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하인에게조차 예의를 갖추면서도 할 말은 하는 그녀의 기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찾았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옥선이 하녀들을 대동하고 헛간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밤중에 월향이 사라진 것을 알고 트집을 잡기 위해 찾아다니던 참이었다. 어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냄새나는 늙은이 끼고 앉아서.
남사스럽게 외간 남자랑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거야. 옥선은 정호를 흘겨보며 비아냥거렸다. 정호는 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고, 옥선은 그가 김도령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막말을 퍼부었다. 언니, 정말 구제불능이네. 손님 댁 하인까지 꼬드겨 꼴의 여자는 여자라고 사내 냄새가 그리웠어. 월향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말을 삼가거라. 환자가 위중하여 돌보던 중이었고 이분은 우연히 들르신 것뿐이다. 하지만 옥선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월향을 공영에 빠뜨릴 사악한 계략을 즉석에서 꾸며냈다. 환자 핑계는 그러고 보니 아까 내 방에서 아끼던 비치 놀이개가 없어졌는데 혹시 언니가 훔쳐다가 이 하인놈에게 선물로 주려던 것 아니야. 옥선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하녀들이 웅성거렸고 옥선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얘들아, 당장 전연의 몸을 뒤져라. 내 놀이개를 훔친 게 분명해. 하녀들이 월향에게 달려들려 하자. 월향이 벌떡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멈추거라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이것이 양방아 규수가 할 짓이냐.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하녀들이 주춤했다. 월향은 옥선을 노려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 놀이개가 없어졌다면 네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부터 찾는 것이 순서일 터. 아까 네가 정자에서 분을 못 이겨 몸종 아이를 매질할 때 옷고름이 풀어 헤쳐지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치맛자락이나 그 근처를 먼저 찾아보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거라. 월향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옥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실제로 그녀는 정제서 난동을 부리다 놀이개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월향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호는 월향의 지혜와 대담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치를 따져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명판관을 보는 듯 했다. 옥선은 분함에 치를 떨며 발을 구르다가 마침 자신의 치마폭 주름 사이에 끼어있던 놀이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정적이 흘렀다. 하녀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참았고 옥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이번엔 내가 착각했나 보네. 하지만 두고 봐 언젠가는 네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릴 테니까. 옥선은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헛간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가라앉자 월향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정호가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며 뒤로 물러섰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돌아가 쉬십시오. 월향은 다시 묵묵히 노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다. 정호는 조용히 헛간을 나왔다. 그의 가슴 속에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확고한 결심이 섰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연극의 막을 내리고 진정한 보석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정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치 월향의 앞날을 비추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랑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방 문 앞에 놓인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옥선이 보낸 감시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예고일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시험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박대감의 집 사랑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니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김정호 도령은 의관을 정제하고 각근을 단단히 여민 채 서안 앞에 꼿꼿이 앉아 먹을 갈고 있었다. 벼루 위에서 먹이 갈리는 서걱서걱 소리는 규칙적이고도 묵직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간밤에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가슴속 깊이 갈무리하고 이제 이 거짓된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한 최후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대감과 계모 조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고 옥선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십 번도 더 확인하며 입술에 연지를 덧바르고 있었으나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 꼴이 괜찮은가요? 김도령님이 제 미모에 반해 넋을 잃으시겠지요. 옥선의 질문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묻어났으나 조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딸의 등을 떠밀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천하절색인 너를 보고 반하지 않을 사내가 어디 있겠느냐. 어서 들어가거라.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으로 휘감은 옥선이 다소곳한 척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과 묵향이 어우러져 있었고 정호는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낭자.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만은 매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옥선은 수줍은 듯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대답했다. 네, 도령님 덕분에 푹 쉬었습니다. 도령님께서도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정호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방의 정취가 참으로 그윽합니다. 특히 벽에 걸린 매화 그림과 서한 위에 놓인 두보의 시집, 그리고 이 난초 화분까지 모두 낭자의 안목으로 꾸며진 것입니까? 옥선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기회를 잡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거짓을 내뱉었다. 아, 네. 소녀가 도령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족한 솜씨나마 부려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옵니다. 그녀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짓말에 정호의 입계는 비소가 스쳐 지나갔다. 호, 그러하십니까? 낭자의 신미안이 이토록 고상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호는 짐짓 감탄하는 체하며 붓을 들어 종이를 펼쳤다. 옛 성현들께서는 글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지요. 내 오늘 낭자와 백년가약을 맺기에 앞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풍류를 나누고자 시 한 수를 지어볼까 합니다. 낭자께서도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옥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글이라곤 언문도 겨우 깨친 수준이었고 한시는커녕 붙잡는 법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도령님, 여염집 규수가 어찌 감히 사내 대장부 앞에서 글 솜씨를 뽐내겠습니까? 소녀는 그저 도령님의 글을 감상하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그러나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부란 평생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벗이기도 합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낭자의 진솔한 마음을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호는 옥선에게 붓을 쥐어주다시피 강권했고 옥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붓을 잡았다. 손에 땀이 흥건하여 붓대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정호가 먼저 시제를 던졌다. 시제는 유곡질한 깊은 골짜기에 핀 난초로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홀로 향기를 뿜어내는 그 고결함을 노래해 보시지요. 옥선에게는 유곡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어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먹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괴발괴발 글씨를 써내려갔다. 비단옷 입고 꽃신 신고 님을 기다리네. 한시의 운율은커녕 문법조차 맞지 않는 그야말로 무식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글귀였다. 그녀는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오를 것 같았으나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써 웃음 지었다. 소녀가 너무 긴장하여
솜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호호호, 그때였다. 닫혀있던 미다디 문 너머 다과상을 준비하던 공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월향이었다. 그녀는 박대감의 엄명으로 문 밖에서 대기하며 찻상을 들고 들어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유곡지란 도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저것이거늘 옥선이는 그 뜻조차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월향은 쟁반 위에 놓인 하얀 한지 받침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시상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작은 몽당붓을 꺼내어 찻잔에 담긴 찬물을 먹물 삼아 일필휘지로 시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옥선이 망쳐버린 시제에 대한 완벽한 화답이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절절한 고백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옥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다과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월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다. 그녀는 옥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찻상을 내려놓았다. 옥선은 화풀이라도 하듯 월향을 매섭게 노려보며 눈짓으로 빨리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월향이 뒷걸음질치며 물러나려 할 때 정호의 눈길이 찻잔 밑에 깔린 한지에 머물렀다. 찬물로 쓴 글씨라 희미했지만 그 필체는 힘차고도 유려했다. 잠깐 정호가 월향을 멈춰 세웠다. 옥선과 박대감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 사이 정호는 찻잔을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려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골짜기에 홀로 피어도 향기는 천리를 가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피운 꽃이 아니거늘 다만 맑은 바람에 그윽한 뜻을 실어 보낼 뿐. 정호는 시를 읽는 순간 전율이 일어 손끝이 저릿해옴을 느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기계와 서러움, 그리고 고결한 성품이 그대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선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시 낭자께서 지으신 것입니까? 옥선은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정호가 감동한 표정을 짓자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 네, 그렇사옵니다. 아까 도령님 앞에서 쓰려니 너무 부끄러워서 차라리 미리 적어둔 것을 다과상에 올려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 솜씨가 부끄럽사옵니다. 옥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뻔뻔하게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박대감과 조씨도 맞장구를 쳤다. 허허, 우리 옥선이가 부끄러움이 많아 저리 꾀를 내었나 봅니다.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종이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낭자,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유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그윽한 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옥선은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렸다. 유의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는 그녀가 그 깊은 뜻을 알리 만무했다. 그것은 그저 도령님을 향한 제 사랑스러운 마음 아니면 비단처럼 고운 제 마음씨.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늘어놓자 정호는 주먹으로 서안을 쾅 하고 내리쳤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었다. 내 인연 감히 어디서 새치 혀로 사람을 능멸하려 드느냐. 정호의 호통소리가 사랑채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선을 손가락질했다. 이 시는 단순히 연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군자의 도리와 인내를 노래한 것이다. 글자도 모르는 네가 어찌 이런 명문장을 지었다고 거짓을 고하느냐. 옥선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박대감과 조씨도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만 했다.
정우는 문가에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월향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월향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정우는 부드러운 손길로 월향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거친 손은 붓을 쥐느라 먹물이 살짝 묻어 있었다. 이 시의 주인은 바로 이 낭자다. 정우의 선언에 옥선은 비명을 질렀다. 도령님 눈이 머셨습니까? 저녀는 우리 집의 천한 종년이나 다름없는 박색입니다. 저런 흉측한 얼굴을 한 년이 어찌 제 언니란 말입니까? 옥선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옥선을 제압했다. 닥쳐라, 내 눈에는 비단으로 감싼 내 추악한 마음보다 누더기를 걸쳤으나 옥처럼 빛나는 이 낭자의 마음이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는 월향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월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낭자, 어제 헛간에서 병든 노비를 돌보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에 담긴 그 고결한 정신을 존경합니다. 낭자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배필입니다. 정호의 고백은 월향에게는 믿기지 않는 기적과도 같았고 옥선과 박대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였다. 정우는 박대감을 향해 돌아섰다. 대감, 겉모습만 보고 자식을 차별하고 진실을 외면한 죄, 그리고 가문의 영달을 위해 거짓으로 사기혼을 하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당장 관에 고하여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으나 이 낭자의 효심을 보아 참는 것입니다. 박대감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옥선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호는 월향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서며 말했다. 이 썩은 물이 고인 집에서 낭자는 너무나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빛으로 나오십시오. 월향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 속에서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감싸쥔 정호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평생 흘려왔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옥선의 표독스러운 눈빛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도 월향의 등을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월향은 이 집을 무사히 빠져나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옥선의 마지막 도끼가 그녀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야기의 대단원은 아직 남아있었다. 김정호 도령의 서슬 퍼런 일갈이 사랑채를 휩쓸고 지나간 뒤 박대감의 집에는 마치 초상이 난 듯한 침통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옥선은 분을 이기지 못해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해 화병을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이 수십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비쳤으니 이는 마치 그녀의 뒤틀린 욕망과 허영심이 파멸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징조와도 같았다. 어찌하여 하늘은 저따위 천한 것에게 승리를 안겨준단 말인가 내 미모가. 내 비단옷이 저 누더기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으나 그녀를 위로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계모조씨조차 딸의 폐악질에 질려 고개를 돌려버렸고 박대감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줄담배만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월향이 실은 가문을 일으킬 제목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금지옥엽이라 여겼던 옥선이 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뼈저린 후회에 잠겨 있었다. 허나 이미 떠난 배를 어찌 돌릴 수 있겠는가. 마당에 흩날리는 먼지조차 쓸쓸해 보이는 오후였다. 한편 김정호 도령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온 월향은 꿈속을 거니는 듯 몽롱한 기분으로 감에 올랐다.
그녀가 평생을 갇혀 살았던 담벼락이 멀어지고 드넓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정호는 말 위에서 듬직한 등을 보이며 앞장섰고 그 모습은 월향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장벽도 막아줄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김진사 댁에 도착하자 정호의 부모인 김진사 내외가 대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월향은 자신의 흉한 얼굴 때문에 혹여나 문전박대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김진사의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월향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네가 바로 우리 정호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낭자로구나. 내 아들의 눈을 믿으니 네 얼굴의 흉터 따위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구나. 시어머니 될 분의 자애로운 말씀에 월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평생을 곰보, 박색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그녀에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귀한 것이었다. 혼례 예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온 고을에 김진사 댁 아들이 박색 며느리를 얻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잔칫날 김진사 댁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세상에, 신랑은 저리 훤칠한데 신부는 정말 소문대로 곰보로군. 쯔쯔, 김진사 댁도 한물 갔나 보네.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그러나 혼례가 시작되고 월향이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대례청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잦아들었다. 비록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으나 그녀의 몸가짐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신랑인 김정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사랑스러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숙연해지게 만들었다. 맞절을 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와 그 옆에 핀 난초처럼 조화로웠으니 겉모습의 부조화 따위는 그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첫날 밤 원앙금침이 깔린 신방에서 정호는 떨고 있는 월향의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정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볼에 난 흉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낭자,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내게는 이 자국들이 낭자가 모진 세파를 견뎌온 훈장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고 변하기 마련이나 낭자의 가슴속에 핀 향기로운 꽃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향은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고 그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 부족한 저를 이토록 아껴주시니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방님을 하늘처럼 섬기고 집안을 빛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신방의 촛불은 밤새도록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월향의 내조 덕분에 김진사 댁은 날로 번창하였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곡식을 풀어 빈민을 구제하고 소작농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수확량을 늘리는 등 뛰어난 지혜와 덕망을 발휘하였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이웃 마을의 분쟁까지도 그녀의 현명한 판결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곰보댁이라 부르지 않고 현부인이라 칭송하며 존경해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이제 누구에게도 흉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극복한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하인이 돌아와 월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마님, 저 장터에서 박대감 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물었다. 그래, 다들 어찌 지내신다더냐. 하인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박대감마님께서는 화병으로 몇 해 전 돌아가셨고 계모 조씨는 가산을 탕진하고 병석에 누웠다 합니다. 그리고 옥선 아기씨는 하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옥선이는 어찌 되었느냐. 월향의 재차 물음에 하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느 돈 많은 늙은 부자에게 후처로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노름에 빠져 재산을 다 날리고 옥선 아기씨를 매일같이 구타한다 합니다. 그 곱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은 시장통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산다 합니다. 월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서글픔이 밀려왔다. 화려한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화무 11홍의 이치가 이토록 냉혹하게 증명된 것이다. 며칠 후 월향은 쌀과 비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옥선이 산다는 초갓집을 찾았다. 쓰러져가는 울타리 너머로 쭈글쭈글한 여인이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천하절색이라 뽐내던 옥선이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옥선은 비단 옷을 입고 귀티가 흐르는 월향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그 곰보 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언니, 옥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월향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옥선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옥선은 수치심에 손을 빼려 했으나 월향은 놓지 않았다. 많이 야위었구나. 끼니는 거르지 말라고 쌀을 좀 가져왔다. 옥선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날의 오만과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쳤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를 용서해줘. 흑흑흑. 옥선은 월향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월향은 옥선을 안아주며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녀는 보여주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을 정호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정호였지만 월향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시절 그대로였다. 부인, 다녀오셨소. 마음은 좀 편안해지셨소. 정호가 월향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월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방님. 이제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다 녹아내린 듯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에 갈대숲이 서걱거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난초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것은 실제 꽃향기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의 향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정호가 멈춰서서 월향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얼굴의 고움은 거울 속의 꽃과 같아 잡으려 하면 사라지지만 마음의 향기는 깊은 골짜기의 난초와 같아 천리를 가내 내 그대와 함께 늙어가니 백발이 성성해도 그대의 아름다움은 날로 더하여 내 눈을 멀게 하네. 월향은 수줍게 웃으며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도 참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저녁 풍경 속에 녹아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얼굴 예쁜 옥선이는 한때의 꽃이었으나 시들어버렸고 마음 고운 월향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가문을 지키고 세상을 덮어주는 그늘이 되었다고. 그리하여 박생미인 월향의 이야기는 겉모습에 현혹되기 쉬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천리를 넘어 만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